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과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과추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어떤 사회과학 실증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적 결과 분석 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과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인과관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왜 추론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는 이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례와 예시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방법론이 실제 연구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특히 이 강의의 주제가 코로나19의 사회과학인 만큼 코로나19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연구한 그런 실제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의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제대로 추론이 되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습은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바로 직전 강의를 잠깐 들으시고 다시 돌아오신다면은 조금 더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사회적 이슈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단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없던 정책이었고, 또 전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러한 정책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 라는 의문 말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연구자들도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정말로 어떤 인과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연구 논문들을 중심으로 같이 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좀 더 직접적인 인과 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후에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게 만드는지,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이 원인이 되어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감소의 결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좀 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완화돼서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으로 완화가 됐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라도 다시 또 좀 더 강력한 어떤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이 어, 변화시키는 그런 일상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러한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경험을 하고 또 이러한 거리두기 정책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은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또 의구심을 또 품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실제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물론 더 많았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 없이 개인과 조직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30%가 있었고, 또 만약에 어떤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비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 즉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령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고 그것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발병이 심각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음식점 방문을 줄이면서 특히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혹은 자영업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과연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슈들과 상충되는 의견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고, 특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러한 대립이 심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 그리고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수칙을 준수하는 여부가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색깔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심볼과 같이 포장이 되어서 조금 다른 국가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반대하는 경향이 좀 더 높고, 반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주에서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찬성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논쟁에 있어서 더 불을 지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지금 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해지해야 되고 경제를 이제 개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 주의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어떤 개인의 신념에서든 혹은 어떤 지역 경제 혹은 자영업에 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타격의 이유에서든, 아니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여러 이유에서 상충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때 이 조치를 완화해야 되는지 혹은 다시 격상해서 좀 더 강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단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감염병의 확산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혼란과 중장기적인 비용이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치러야 할 우리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대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지역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 침체를 겪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히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충되는 의견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그런 정책 시행에 있어서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함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확진자 수의 감소가 정말로 인과관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인가?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러한 어떤 쉽지 않은 의사결정 때문인지 이런 뭐 보건당국자와 그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보도자료들을 배포해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사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잠재적 결과가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확진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미 어떤 의학적인 다양한 과학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19의 감염병이 어떤 비말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확진자 수를 감소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효과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의견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다양한 이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감염병의 확산 경로와 어떤 확산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검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직접적인 확산 감염의 어떤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는 어쩌면 당연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사회과학에서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효과가 있다 없다 즉 yes or no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 문제와 그를 둘러싼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실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어떤 사회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좋지 않은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이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즉 우리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정량화하고 또 반대로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정량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어떤 정책에 있어서 비용 편익을 계산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어떤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과적 효과가 있다 없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어쩌면 그러한 인과적인 효과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수치화하고 정량화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감소한 추세 중에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를 모두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때문에 발생한 그 순수한 그 인과적인 효과는 과연 몇 %인가?
그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의 확진자 수가 줄었고 몇 명의 사망자 수가 줄어들 수 있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고 그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인과추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인과추론을 어떻게 실제 연구들에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어떤 인과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마냥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인과적인 효과는 어떠한 원인이 있었을 때의 결과와 그 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그러한 차이가 어떤 인과적인 효과라고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관점이 바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사례를 이러한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듣고 아마 이런 사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스웨덴의 집단 면역 사례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뭐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 그리고 이제 미국, 그리고 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해왔는데 예외적으로 스웨덴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의 취약계층, 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던가 혹은 노약층이라던가 하는 이런 취약계층들의 국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스웨덴식의 어떤 집단면역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기사는 이제 6월 초에 나왔던 기사인데 스웨덴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런 집단면역이 실패한 것 같다고 인정을 했다라고 해요. 즉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았고 또 죽었다라고 해서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집단 면역 정책은 실패한 것 같다고 인정을 했죠. 사실 이러한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스웨덴의 어떤 보건 당국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추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을 거예요. 즉 어떤 원인이 있었을 때의 결과, 예를 들어서 이 스페인 사례에 있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에 대한 어떤 인과 효과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와 그 집단 면역을 시행하지 않고 만약에 대안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잠재적 결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스웨덴의 당국자들은 이 집단 면역의 어떤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잠재적 결과, 즉 만약에 스웨덴에서 그때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다면 있었을 그 잠재적 결과는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스웨덴에서는 이미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당연히 관찰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추정을 했을 테지만 아마 이 스웨덴의 어떤 정책 당국자분들은 이러한 후회를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다면 있었을 그런 잠재적 결과를 잘못 추산했구나. 왜냐하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정을 하고 추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스웨덴의 어떤 집단 면역의 어떤 실패 사례는 현실 세계에서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왜 실제로 어렵고 굉장히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시 한번 복습을 위해서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인과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의 인과적인 효과는 바로 그 해당 국가 혹은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어떤 확진자와 사망자 수와 그 국가에서 만약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잠재적 결과죠. 잠재적 결과 간의 차이를 우리는 이 인과적인 효과라고 우리는 이제 정의를 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잠재적 결과가 이제는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과 추론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앞서 스웨덴 사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의 비교 대상은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위에서처럼 잠재적 결과와의 어떤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 잠재적 결과가 관찰 가능하지 않고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현실에서는 이렇게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실제로 나타난 어떤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한 어떤 실제로 나타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우리는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 인과 효과를 추론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과 추론의 문제를 조금 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관련해서 이 수식을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같은 수를 더하고 빼면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 수식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위에서의 이 수식에다가 똑같은 수를 빼고 더할 건데, 그 어떤 거를 빼고 더할 거냐면은 바로 이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의 만약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그 잠재적 결과, 잠재적 결과를 빼고 더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수를 빼고 더하니까 0이 되고 이 수식 자체는 변함이 없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음영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잠재적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을 똑같이 빼고 더했기 때문에 더해서 0이 되니까 사실 이 수식은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이 수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분해함으로써 현실 문제에서 인과 효과가 추론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를 이렇게 위아래로 표시를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하나의 수식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1번 변수 빼기 2번 변수 더하기 3번 변수 빼기 4번 변수를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쭉 수식을 나열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복잡하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수식을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를 해서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하나의 수식이고 1번 빼기 2번 더하기 3번 빼기 4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바로 이 위에 있는 그 결과가 우리는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로 추론하고자 하는 인과적 효과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1번 빼기 2번, 즉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의 그 결과와 그 국가에서 만약 그때 시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그 잠재적 결과의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인과 효과라는 걸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 우리는 추정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만 추정할 수 없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항상 같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인과 효과를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제 선택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였죠. 즉 선택 편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경제학적인 용어지만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 선택 편향이라는 거는 이 비교 대상이 비교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표현하는 어떤 용어라고 생각을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 정책을 시행한 국가에서 만약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었더라면 있었을 결과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어떤 결과의 차이인데 이것은 사실 둘 다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죠. 하지만 만약에 정책을 시행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의식 수준 아니면은 어떤 보건 의료의 시스템 혹은 복지 시스템 등 사실 다양한 요인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그 결과가 달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택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 인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분석을 하면은 이 인과 효과뿐만 아니라 항상 이 선택 편향이 같이 음, 이 선택 편향이 함께 복합적으로 더해진 결과만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분석하는 어떤 그런 추정치가 인과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 편향이 굉장히 크면은 인과 효과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 효과가 아닌 그저 비교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상관관계를 추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앞서의 스웨덴 사례를 예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아닌 어떤 죄송합니다. 집단 면역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 선택 편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집단 면역을 정책을 시행한 이 스웨덴에서 만약에 이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했다면은 발생했을 어떤 잠재적 결과가 있겠죠. 물론 관찰되진 않지만. 그런데 그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다양한 국가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겠죠. 그러면 미국에서의 결과를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차이는 두 개의 차이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그건 인과 효과가 아니죠. 왜냐하면 둘 다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어떤 변화는 우리는 어떤 집단 면역 정책의 인과 효과라기보다는 그저 스웨덴과 미국이 서로 비교 가능하지 않고 매우 다양한 경제적 요인 혹은 복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달라서 애초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 편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의 인과 추론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질문으로 좁혀질 수 있어요. 즉, 비교 가능한 대상을 만듦으로써 이러한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의 인과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스웨덴과 미국을 비교를 하면은 스웨덴과 미국은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차이, 뭐 경제적인 차이, 복지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비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 편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을 비교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그래도 유럽, EU의 국가들이 좀 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고 어떤 여러 사회 시스템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 국가와의 비교를 하는 것이 좀 더 선택 편향을 줄일 수 있겠다. 즉 좀 더 비교 가능해서 그런 어떤 집단 면역 정책이 없었다면은 아마 결과가 비슷했고 선택 편향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과 추론의 어떤 접근법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뭐 서유럽이나 아니면 동유럽 국가들과 또 북유럽 국가들은 또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유럽, 프랑스와 뭐 영국과 같은 어떤 서유럽 국가들과 어떤 스웨덴, 덴마크, 뭐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그런 북유럽 국가들과는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유럽 국가 전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북유럽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만 한정을 해서 어, 그 집단 면역 정책을 시행을 했던 그런 스웨덴과 집단 면역을 시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던 그런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조금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편향이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의 인과 추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분석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그러면 그런 분석들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음으로써 그러한 원인이 없다면은 다른 요인들이 매우 비슷하고 매우 비교 가능해서 결과가 비슷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 편향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비교 가능한 대상들 간의 결과를 비교를 하더라도 인과관계, 인과적 효과에 가까운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인과추론 문제의 대원칙으로서 세테리스 페리부스를 강조를 드렸어요.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니고 어떤 라틴어적인 어떤 학술적 표현인데,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같은 조건을 의미를 해요. 즉 그것만 빼고, 내가 관심 있는 그것만 빼고 전부 같은 그런 조건을 우리는 세테리스 페리부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세테리스 페리부스를 만족하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과추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인과추론의 핵심 질문을 다음과 같이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국가 혹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여부를 제외한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회과학 문제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이 질문 하나만 잘 던지고 분석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그런 인과관계가 제대로 추론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그 내가 관심 있는 그것만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있어서 정말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 질문이고, 자, 두 번째는 사실 이 첫 번째 질문과 매우 유사하지만 특별히 중요해서 좀 따로 떼어놨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제 그 원인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있어서 그 원인이 주로 어떤 특정 시점, 뭐 예를 들어 3월 며칠 혹은 뭐 4월 뭐 첫째 주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정책을 생각했을 때는 그 정책이 발효되는 어떤 특정 시점이 있죠. 그러면은 그 특정 시점이 있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의 결과와 후의 결과를 뭐 비교를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늘 우리 생활에서는 늘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뭐 정책만 해도 어떤 특정 정책이 어떤 날 발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에 사실 그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동시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시점에 발생한 그 원인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혹시 그 원인의 결과로 분석되는 그것이 그 시점에 유사하게 함께 발생한 다른 정책이나 어떤 다른 외부의 교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함께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아닐까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이 전부 다 유사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을 한 것 외에 다른 정책이 혹시 다른 정책에 의해서 비교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비교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는 이 사회과학의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따로 떼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인과 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양대 난적 두 가지의 요인을 설명을 드렸다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그 선택 편향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역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어떤 X 변수가 원인이 되어서 Y 변수가 결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Y 변수가 원인이 되어서 X 변수가 결과로 나타나는 건지, 이런 역인과관계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 상에서는 이 X가 Y를 야기하는 것과 Y가 X를 야기하는 것 간에는 동일한 상관관계가 표출이 될 거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 상에서는 이 둘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선택 편향이 있는지, 그리고 역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늘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다면은 사실 거의 정말 많은 어떤 사회과학의 인과추론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핵심을 잘 짚어서 그 인과관계가 제대로 정말 인과관계가 제대로 추론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지워보고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선택 편향에 관한 것이었고, 이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역인과관계에 관한 질문이죠. 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수 사이에는 역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이런 코로나19 확진자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거의 역인과관계, 즉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수가 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거를 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과추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이제 추론이 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핵심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선택 편향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 질문은 역인과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부분의 강의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굉장히 유사한 동일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복된다고 느끼셨다면은 그거는 이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물론 실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강의 자체가 어떤 전문적인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연구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제대로 그런 관계가 추론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안된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뭔가 굉장히 세부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딱 몇 가지의 질문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던질 거고 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그런 인과추론의 어떤 그런 연구들을 비판하고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러한 과정을 좀 익숙하게 느끼실 수 있다면은 이 강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충실히 잘 따라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그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개념적인 틀이에요.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 그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틀이고 실제로 그러면 그런 개념적 틀 하에서 실제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인과관계라고 다 똑같은 인과관계가 아니다. 즉 인과관계에 관한 근거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과관계의 어떤 근거로서의 어떤 수준의 어떤 피라미드를 우리 다음과 같이 보통 구성을 많이 하는데 위로 갈수록 그 인과관계의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그 아래로 갈수록 그 인과관계에 대한 신뢰도의 수준이 낮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실제로 분석할 때 필요한 어떤 도구들을 이렇게 이제 그 근거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단순한 어떤 평균 비교는 선택 편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근거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이 단순한 평균 비교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인과추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많은 이제 통계학자 분들이 이제 통계학적인 어떤 기법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라고 불러요. 그럼 이 회귀 분석은 단순 평균 비교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신뢰도가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도는 높진 않아요. 그러면 이 회귀 분석이 왜 신뢰도가 단순 평균 비교보다는 좀 더 높은지는 바로 그 회귀 분석에서는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은 회귀 분석은 어떤 관찰되는 교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 통제 변수, 이게 바로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단순 평균 비교랑 회귀 분석은 거의 동일해요. 회귀 분석은 사실 단순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계적인 그냥 툴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회귀 분석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은 단순 평균 비교와는 다르게 회귀 분석은 어떤 통제 변수들을 추가로 더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제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국가 간에 어떤 모든 요인에 있어서 다 비교가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관찰 가능한,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은 그런 요인들은 이 회귀 분석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고 통제 변수로 추가를 함으로써 어떤 고정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지를 우리는 따져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즉 만약에 회귀 분석이 없었다면은 단순하게 정말 그 내가 원인을
관찰하고자 하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있어서 동일한지를 비교해야 되지만 회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통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요인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나머지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지를 분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비교 가능한 대상을 조금 더 좁힐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사실 이 단순 평균 비교 혹은 단순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다면은 바로 이런 통제 변수를 명시적으로 이런 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의 변수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비교 가능한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어떤 뭐 코로나19의 감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한 3개 혹은 4개의 변수만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그 밖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사실 단순한 회귀 분석은 이런 근거 수준이 우리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엄밀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저널들과 어떤 그런 연구자분들은 사실 단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어렵다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귀 분석에서 더 나아가서 더 추가적인 어떤 연구의 디자인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더 추가적인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디자인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자연 실험과 준 실험이 바로 위에 있어요. 아마 자연 실험은 이제 natural experiment라고 부르고 이제 준 실험은 이제 quasi experiment, 즉 실험과 유사한 세팅을 말하는데, 즉 현실에 존재하는 실험은 아니에요. 실제 실험을 하려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눠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주사위를 던지진 않았지만 실험과 되게 유사한 어떤 상황이 현실에서 존재를 하고 그런 실험과 유사한 상황을 활용해서 이 실험과 유사하게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는 자연 실험 혹은 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자연 실험과 준 실험은 사실 좀 비슷하지만 조금의 뉘앙스는 다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과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보다는 더 근거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실험과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비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험과 유사한 상황이 아니고 진짜 실험을 해보자. 정말 무작위 배정, 주사위를 돌려서 무작위 배정을 함으로써 정말 비교 가능하도록 만드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근거 수준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무작위 통제 실험을 인과 추론의 황금 열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작위 배정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왜냐하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평균적으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비교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연구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연구들이 막 다양하게 뭐 10편, 20편, 100편 뭐 이렇게 연구들이 다양하게 출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구들 100편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인과 추론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0개의 예를 들어서 10개의 무작위 통제 실험이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됐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10개의 어떤 서로 다른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종합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단 하나의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팅에서 다양하게 진행됐던 실험에서의 결과를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 복수의 인과 추론 결과에 대한 종합을 하는 이 메타 분석이 가장 근거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인과추론 연구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러한 다양한 뭐 10편 혹은 수십 편 혹은 뭐 100편 이상의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의 발표된 어떤 그런 인과 효과들을 종합함으로써 어떤 조금 더 근거 높은 어떤 신뢰도 높은 어떤 우리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걸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무작위로 누군가한테는 어떤 정책을 적용하고 누군가한테는 정책을 적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고, 혹시 가능하더라도 그게 윤리적으로 사실 옳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뭐 주사위를 던져서 뭐 짝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음날 학교를 못 나가고, 홀수가 나오면은 다음날 학교 나가고, 혹은 뭐 상점을 가고 못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작위로 만약에 배정이 돼서 실험 대상이 된다면은 사실 많은 반발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있어서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 자연 실험과 준 실험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실험과 준 실험을 일단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근거 수준이 낮은 회귀 분석부터 차차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회귀 분석 관점에서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실험과 자연 실험이 어떻게 더 활용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한번 제가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뭐 회귀 분석은 아마 뭐 통계 과목을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계량 경제 뭐 기초적인 걸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셨어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회귀 분석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회귀 분석이 어떤 그 통계적인 설명이나 아니면 그 이론에 대해서 여기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회귀 분석이 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상관관계 분석보다 조금 더 나은 분석 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한 수식은 이 강의에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X축은 이제 여성 고용률, 국가에서 여성 고용률을 의미를 하고, 오른쪽은 이제 합계 출산율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합계 출산율을 얘기를 하는데, 왼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성 고용, 전반적인 경향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쵸?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뭐 여성 고용률도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율도 낮은 국가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로 이제 회귀 분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사실 일단 회귀 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상관관계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상관관계는 아마 뭐 플러스 뭐 0.3 정도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즉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것은 이 합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과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아마 그냥 엑셀에서도 굉장히 손쉽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가장 근거 수준이 낮은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인과관계라고 추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불과해요.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툴이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툴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런 상관관계를 그냥 엑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포멀하게 좀 더 통계적으로 추정해주는 도구가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즉, 이 출산율을 이 Y 변수로 놓고 이 여성 고용률을 X 변수로 놨을 때
물론 이 상수를 고려를 하지만 이 상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X,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분석해주는 툴이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뭐 이 회귀 분석의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뭐 가우스 마코브 티오렘이라든지 혹은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뭐 성질, 뭐 블루 같은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라는 뭐 이런 통계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할게요. 아마 뭐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념적으로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회귀 분석은 역할은 정확하게 그저 상관관계를 좀 더 통계적으로 계산을 쉽게 해주는 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사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분석 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하는 것보다 회귀 분석이 좀 더 장점이 있느냐? 바로 다별량 회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여성 고용률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는 물론 여성 고용률의 어떤 효과를 알고 싶지만 그 밖에 어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외부 요인들, 우리는 이런 걸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란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 분석이 그래도 상관관계 분석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만 놓고 회귀 분석을 한다면 아마 이 B값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여성 고용률이 1 증가하는 것은 이 출산율이 B만큼 증가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즉 정확하게 이것은 상관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쵸? 아까 강조드렸던 거랑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분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외부 요인들에 있어서는 사실 비교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를 생각해냈어요. 그게 어떤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이라고 봤을 때 이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을 추가적으로 회귀 분석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이 동일할 때 여성 고용률이 1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이 B만큼 증가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이 어떤 그러니까 여성 고용률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선택 편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 편향의 원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가정을 시킨 후에 그 후에 이 B의 효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회귀 분석에서는 통제 변수, 컨트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툴이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에 한해서 어떤 통제 변수를 이렇게 추가를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선택 편향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렇게 통제 변수로 그냥 추가를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귀 분석이 어떤 근거의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 대부분 다 각 국가들에서의 어떤 요인들이 동일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렇지 않죠.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많은 국가들이 사실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요인, 어떤 사람들의 의식 수준,
뭐 남녀 차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어떤 법 체계, 정책 등등 굉장히 다양한 차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의 어떤 요인들을 통제하고 동일하게 고정을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선택 편향을 다 줄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회귀 분석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회귀 분석이 어떻게 잠재적 결과와 관련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이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 어떻게 회귀 분석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위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회귀 분석만으로, 단순한 회귀 분석만으로는 결코 엄밀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적절한 연구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것이 자연 실험과 준 실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도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잠재적 결과 관점에서 회귀 분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 통제 변수를 고려를 했을 때의 이 여성 고용률의 효과, 이 B는 이 여성 고용률이 1 높아질 때, 1 높아질 때 출산율이 B만큼 높아진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여성 고용률이 45인 죄송합니다. 여성 고용률이 예를 들어서 50%일 때와 51%일 때의 변화를 계산을 하는 게 B가 되겠죠. 또 51%일 때와 52%일 때의 변화를 계산을 하고, 52%일 때와 53%일 때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 1%, 그러니까 1만큼 변할 때의 어떤 그 결과의 차이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낸 것이 바로 이 회귀 분석에서 추정이 되는 이 B 개수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귀 분석을 잠재적 결과 분석 틀 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통제 변수는 고정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즉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의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서의 출산율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평균적인 효과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여성 고용률이 50인 국가에서의 어떤 출산율과 51인 국가에서의 출산율, 51인 국가에서의 출산율과 52인 국가에서의 출산율, 52인 국가에서의 출산율과 53인 국가에서의 출산율, 즉 이렇게 여성 고용률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에서의 어떤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어떤 어떤 인과관계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 교란 요인을 통제를 함으로써 그런 요인들을 고정을 하고, 나머지 요인들이 비교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아래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회귀 분석 하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게 왜 회귀 분석에서 왜 선택 편향이 사라지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잠재적 결과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위에가 이제 실제 인과 효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실제 인과 효과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추론하고 싶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아래에 있는 선택 편향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선택 편향이고, 이 회귀 분석에서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회귀 분석에서의 이제 선택 편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은 일단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동일하다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은 이미 동일하다고 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고, 그게 동일했을 때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만약 여성 고용률이 낮았다면 예상되는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처음부터 낮은 국가에서의 출산율의 어떤 차이가 우리가 이제 선택 편향이죠. 즉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와 애초에 여성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어떤 고용률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소득 수준과 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요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애초에 이런 출산율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즉 선택 편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선택 편향이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제 분석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이 결과이고, 이 결과는 이 실제 인과 효과와 선택 효과가 더해진 효과가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이 B라는 이 개수를 우리는 인과 효과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단순한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회귀 분석에서 도구 변수가, 죄송합니다. 이 통제 변수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통제 변수를 정말 많이 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그 모든 통제 변수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동일하게 만든 후에 어떤 비교 가능한 대상을 찾으면은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통제 변수를 조금 고려하는 것보다는 많이 고려하는 게 당연히 인과관계에 조금은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와 변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 굉장히 복합적인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하고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변수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통제 변수를 포함을 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귀 분석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아요. 즉 선택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회귀 분석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준실험과 자연실험 혹은 무작위 통제 실험과 같은 어떤 적절한 연구 설계와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인과추론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회귀 분석 관점에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인과추론을 쉽게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일단 한 번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분석할지에 대해서 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 선행 변수와 후행 변수를 구분하는 게 먼저였죠. 그래서 만약에 인과추론 관점에서는 이 선행 변수는 잠재적인 원인이 될 거고, 후행 변수는 어떤 그거로 나오는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젠 회귀 분석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어요. 즉 선행 변수라고 다 같은 선행 변수가 아닐 수 있어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선행 변수 여기선 세 개죠. 이 여성 고용률과 소득 수준, 복지 수준은 전부 다 이젠 선행 변수고, 이 출산율이 후행 변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선행 변수는 사실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첫 번째 이 여성 고용률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실제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2번과 3번은 나머지 두 개의 변수는 어떤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선택 편향을 줄이기 위한 통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행 변수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첫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그런 원인 변수 혹은 그걸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처치 변수라고도 하는데, 원인 변수 혹은 처치 변수인 것과 그렇지 않고 주요 관심 대상은 아니지만 후행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통제하고 그런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역할로서 포함되는 통제 변수를 우리는 구분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런 인과추론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단순히 이 오른쪽에서 이제 김밥을 만드는 법이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이 김밥에서 이 오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오이 알러지 있는 분들은 사실 오이에 굉장히 민감을 하죠. 그래서 뭐 항상 김밥에서도 뭐 오이를 빼달라고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좀 더 질문을 구체화해서 김밥에서 오이가 미치는 어떤 알러지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선행 변수는 총 8가지예요. 그쵸? 선행 변수는 8가지지만 그 중에서 나머지 7가지와 한 가지는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7번, 이 오이는 우리가 실제로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이런 나머지 재료들은 물론 이 김밥을 만드는 똑같은 재료로서 똑같은 선행 변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그 후행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다른 교란 요인이고 선택 편향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교란 요인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컨파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란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선택 편향의 효과를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얘를 포함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통제 변수로서 포함을 우리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는 이 8가지를 전부 선행 변수로 생각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회귀 분석의 관점에서 실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변수와 그렇지 않고 어떤 그냥 효과를 딱 고정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통제 변수의 역할을 구분을 하는 것이 인과추론을 좀 더 쉽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